신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텅 빈 제단,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수모를 겪고 있는 한 남자. 그때 남자는 하객들에게 물을 서빙하던 저택의 메이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탁입니다. 오늘만 내 신부인 척 해주십시오. 만약 왜 이 평범한 메이드가 그 제안을 수락했는지, 그리고 도망친 신부에 대해 그녀가 품고 있던 끔찍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의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행진곡은 이미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최고급 저택 세레나 장원의 야외 정원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은 감히 연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음악을 끄라는 신호를 보낼 용기가 없었고 고장난 시계처럼 반복되는 바이올린 소리만이 하얀 의자들 위로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세레나 호텔 그룹의 젊은 대표 강도진은 제단 한가운데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의 매마디, 하객들의 신경질적인 헛기침, 200명의 명사들 사이로 번져나가는 웅성거림까지도. 그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신부는 진작에 입장했어야 했습니다. 돌길은 텅 비어 있었고 잔디 위의 버진 로드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성인 남자보다 높게 솟은 플라워 아치에는 하얀 장미들이 가을 햇살 아래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딸 한유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의 오랜 전속 변호사 박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녀는 영영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손에 휴대폰을 쥔 채 휠체어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도진아, 지훈이 귓가에 닿을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심호흡 먼저 하고 도진은 휴대폰을 건네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가 사랑했던 다정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고 차가우며 소름 끼치도록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진 씨, 난 못하겠어요. 재단에서 날 기다리지 마요.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다고 맹세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깨달았어요. 내 평생을 휠체어나 밀며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난 그런 여자가 못 돼요. 안녕. 정막이 바위처럼 그의 어깨 위로 짓눌러 왔습니다. 연주 멈추라고 해. 도진이 자신의 목소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음악이 뚝 끊기자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혼당했나봐.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불쌍하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이 그를 영원히 휠체어에 주저앉힌 그날 오후 이후 도진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게 된 단어였습니다. 할머니 이명희 회장에게 물려받은 작은 여관을 해안가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 15개의 럭셔리 체인을 가진 세레나 호텔 그룹으로 키워낸 그였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가 이제는 그저 불쌍한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1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물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정원 가장자리 에피타이저 테이블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를 한 번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인. 세레나 장원에서 일한 지 몇 년 된 메이드였습니다. 젊고 과묵하며 마치 공기조차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여자였지만 도진이 재활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배운 똑같은 표정 시선을 내리고 억지로 짓는 미소를 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온전한 남자이지 동정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는 듯이. 그녀는
항상 도진이 몸을 뻗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커피잔을 놓아두었고 그가 지시하지 않아도 서재에 시든 꽃을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사소해서 도진 스스로도 자신이 그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지우나, 도진이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 여자분 좀 이리로 모셔와. 소란 피우지 말고. 서빙하는 윤혜인 씨. 지우는 묻지 않고 의자들 사이를 걸어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진은 혜인의 입이 놀라움에 살짝 벌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이 긴박한 순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치마에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닦은 그녀가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상황을 더 잘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친 신부의 아버지 한태준 회장은 대리석처럼 굳은 얼굴로 팔을 짱짱하게 낀 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휠체어 앞에 멈춰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곧게 섰습니다. 도진은 속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을 가장하며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윤혜인 씨, 그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싫다고 하시면 내일 당장 평소처럼 일하시면 되고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수락하신다면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내 신부인 척 해주십시오. 오늘 단 하루만 간청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총극입니까? 한태준 회장이 재단을 향해 걸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잔 이 집 한 여자나. 내가 이 연회장 바닥을 닦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강도진 대표, 제발 당신 자신을 더 이상 구차하게 만들지 마시오. 하지만 혜인은 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처음엔 도진을, 그 다음엔 정원 반대편에서 자신의 신분을 조롱하며 소리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원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혜인입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이 이 순간 저를 선택하셨다면 대답해야 할 사람은 회장님이 아니라 저입니다. 아니, 고작 저택 메이드 주제. 한태준 회장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남을 모욕할 때 쓰는 짧고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네가 어느 가문 앞에서 말대꾸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해?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압니다. 혜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 담긴 묘한 뼈대 때문에 그 권력자 남자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혜인은 다시 도진에게 시선을 내리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하객 모두의 앞에서 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수락하겠습니다. 정원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혼란스럽고 주저하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곧 구불구불 흐르는 감동적인 강물처럼 커졌습니다. 도진은 눈을 감고 육지에 닿은 조난자처럼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지는 동안 혜인이 그의 귓가로 몸을 숙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가 속삭인 말은 오직 도진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한유라 씨에 대해 대표님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집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그녀가 오늘 이 재단에 나타나지 않을 진짜 이유입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차라리 진실을 모른 채 그녀와 결혼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도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혜인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텅 빈 재단이 결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시작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기울고 마지막 하객이 저택을 떠났습니다. 도진은 서재 창가에서 하객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지손가락으로 명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은빛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때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펜던트를 꽉 쥐는 것은 그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상기하는 방법이었죠. 지훈이 서재문을 잠그고 신부님과 사진작가, 연주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내일이면 국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도배될 거야. 그리고 이사의 놈들은 이 스캔들을 빌미로 내 해임안을 상정하겠지. 혜인 씨 들어오라고 해. 도진이 홀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도진이 할머니의 서재에서 회계장부를 파고들던 말은 소년 시절부터 그를 모셔온 충직한 친구였습니다. 혜인이 들어와 남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 멈춰섰습니다. 앉으세요, 제발. 도진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지금 앉으면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대표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서 있어도 좋으니 가지 마십시오. 도진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골랐습니다. 오늘 밖에서 있었던 일은 당신에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방패막이로 썼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습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혜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돈이 든 봉투나 앞으로 며칠이나 더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적힌 지시사항을 기대했을 터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해서 내라고 한 거니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내라고 대답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재단의 선 대표님의 눈에서 공장에서 죽기 전날 밤 제 남편이 지었던 것과 똑같은 눈빛을 보았으니까요. 도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 인사 기록부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씁쓸함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사별했습니다. 남편은 목재소에서 일했는데 관리도 안 된 낡은 기계가 덮치기 직전에 어린 후배를 밀쳐내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놈들은 남편을 영웅으로 둔갑시켜 제게 데려왔고 쥐꼬리만 한 위로금을 쥐어주었죠. 제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시고 어린 여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도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석 관리를 맡고 있는 최상궁 최 여사. 이 그녀를 추천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 말에 고개도 들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래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진이 말하자 혜인의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이사회는 내가 세레나 호텔의 경영권을 잃게 만들려고 들 겁니다. 우리 그룹은 전국 해안가에 15개, 내륙에 2개의 최고급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면 서울 성모병원 VIP 병동에 누워 계신 우리 할머니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 이상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곁에 선 여자와 함께 평창동 자선 갈라쇼에 참석하고 연말 이사회 만찬에 동행하는 것,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함께 찾아뵙는 것. 오늘의 사진들이 비참하게 버림받은 남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은 남자의 사진으로 덮이는 것. 대표님, 저는 자선 갈라쇼에서 걷는 법조차 모릅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물을 따르는 사람이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갈라쇼에서 물을 따르는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나에겐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거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녀는 대외적인 행사에서 그의 파트너로 동행할 것, 직원 숙소가 아닌 저택의 서관 VIP 게스트룸에 머물 것,
그 대가로 도진은 혜인 가족의 집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어머니의 심장 수술을 지원하며 여동생 지우가 원하는 의과대학의 학비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혜인이 손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너무 과한가요? 당신은 200명 앞에서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고 심지어 당신의 진정한 가치보다 훨씬 적게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혜인은 정원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차분함으로 대답했습니다. 2가지 조건으로 수락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이 끝나면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신데렐라를 꿈꾸며 이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온 것입니다. 둘째, 이 기간 동안 대표님은 사진 촬영이든 대중 앞이든 사적인 공간이든 저를 함부로 터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손 위에 대표님의 손, 대표님 손 위에 제 손, 재단에서 허락했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도진은 몇 초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서재 책상으로 다가가 어두운 목재 테이블 위에 2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속삭였던 바로 그 비밀을 품은 또 다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서관의 VIP 게스트룸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 씨가 주말마다 머무는 방이었죠. 그날 오후 침대 및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밀다가 매트리스 아래 깊숙이 숨겨진 구두 상자를 쳤습니다. 상자가 열리며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거기서 세레나 호텔그룹의 이름과 그녀의 아버지인 한태준 회장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직후를 기점으로 한 호텔그룹 매각 및 인수합병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도진의 손에 쥐어진 옷가락지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유라 씨는 대표님이 휠체어를 타서 떠난 게 아닙니다. 대표님, 그 음성 메시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결혼식 당일 대표님의 회사를 합법적으로 빼앗을 모든 서류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레나 장원은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일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게스트룸에 있을 때 저택의 수석 관리인인 최상궁, 최 여사, 이 드레스와 구두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갈라쇼에서 입으실 옷입니다. 머리 손질을 도와드리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 여사님, 긴장되시나요? 하긴 서비스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실 테니. 최 여사가 미지근한 미소를 지으며 관찰하듯 물었습니다. 혜인아, 도진 도련님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예를 들면 한태준 회장 일가에 대해서라든가 회사 서류에 대해서라든가 그냥 갈라쇼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박 변호사님이 질문을 다 막아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최 여사의 시선이 혜인의 가방 속에 반쯤 나와 있는 낡은 가죽 노트에 무심코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혜인의 어머니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레시피와 시가 가득 담긴 낡은 노트였습니다. 최 여사가 방을 나가자 혜인은 재빨리 노트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트만큼은 단 1분도 이 방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도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그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만 묻죠. 몇 달 전에 그 서류를 발견했을 때 왜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혜인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 속에 서류를 숨긴 채 벌벌 떨며 계단을 내려오다 세탁실에서 최 여사와 마주쳤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여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한유라 아가씨는 곧 우리 가문 사람이 될 뿐이다. 혜인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남의 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발칙한 메이드는 대한민국 그 어느 재벌가에서도 다시는 고용하지 않는단다. 도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빛 펜던트가 손바닥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최 여사는 우리 집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양딸처럼
아끼셨죠. 그래서 그 서류를 그냥 넣어둔 겁니다. 대표님,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표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들은 서울 도심의 최고급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갈라쇼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휠체어 램프가 주방 쪽 서비스 통로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헤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웨이터와 요리사들 사이를 지나 메인 홀로 향하는 도진의 곁을 꼿꼿이 걸었습니다. 도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약혼녀 윤혜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양을 가장한 차가움으로 손을 잡았고 어떤 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헤이는 화려한 연회장의 가식적인 말투를 흉내내지 않고 자신만의 소박하고 정갈한 언어로 답했습니다. 그때 진주 목걸이를 한 연로한 이사, 송영옥 이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 시할머니인 명희 회장과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다네. 명희가 자네를 참 마음에 들어 했을 텐데. 헤이는 시선을 내리며 노부인의 손등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요즘 시대엔 잊혀진 예법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깊은 우러러봄의 표현이었습니다. 송 이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기 전 한태준 회장이 테라스로 혜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단둘이 되자 그는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내 어미 이름이 강선하지? 지금 심장 판막 이식 대기 명단에 올라가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내 어미의 남은 생명보다 그 대기 명단 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혜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명단에 오르게 된 건 삶이 던져준 모진 무게를 견디다 못해 심장이 지쳐버렸기 때문이지 회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접시를 닦는 사람이지 양심을 닦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양심이나 스스로 닦으시지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테라스에서 한태준 회장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사실 다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만일을 대비해 당신 핸드백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두었거든요. 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시죠. 혜인은 창밖을 보며 피곤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지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있는 동안 저택보안팀에서 연락을 받았어. 갈라쇼가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 혜인 씨 방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머물렀대. 모든 서랍을 뒤지고 매트리스까지 들어 올렸다고 하더군. 혜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구였나요? 박 변호사님, 최 여사님.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의 헌신. 배신자는 저택의 성벽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가방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방에선 아무것도 못 찾았을 겁니다. 제 어머니의 노트는 저와 항상 함께하니까요.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진실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한 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차가 저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언덕을 오를 때 지훈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닫힌 저택 정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차도 없이, 마치 지옥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유라가 돌아온 것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텄으며 무엇보다 도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지독한 공포에 질린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지 마. 도진이 차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철문 너머에선 유라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도진아, 제발 얘기 좀 해. 나 갈 곳이 없어. 그날 아침 아빠가 날 강제로 출국시켰어. 난 널 사랑해. 우리 아빠가 너한테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알아. 아빠와 거래한 이사회 임원들 이름도 알고 있어. 다 말할 테니까 제발 들어가게 해줘. 유라야, 너는 당분간 시내에 있는 말에 호텔에서 묵어. 비용은 지훈이가 처리할 거야. 내일 정오에 지훈이 사무실에서 보자. 증거를 가져오면 검토해보지. 그게 아니라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이게 내 유일한 제안이야. 유라는 닫힌 정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입술을 깨물고는 핸드백을 쥔 채 바싹 긴장한 어깨로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도로변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지우는 혜인의 낡은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서류를 읽었습니다. 기업의 로고와 분명한 서명이 찍힌 3장의 타자 문서. 이것만으로 한태준 회장 전체를 무너뜨릴 순 없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호텔 매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엔 충분해. 당장 실행할게. 원본 서류는 내가 보관하겠어. 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만 가져가세요. 노트는 제가 보관합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도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갈 겁니다. 할머니께서 어젯밤 고비를 넘기셨어요.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저요? 하지만 회장님은 절 모르시잖아요. 모를까요? 간호사가 뉴스에 나온 우리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렸나 봅니다. 3일 내내 당신을 데려오라고 성화십니다. 혜인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VIP 병동은 삼엄하고 고요했습니다. 명희 할머니의 방은 창밖으로 오래된 소나무가 보이는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혜인이 도진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 문지방에 멈춰 섰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명희 회장은 아주 맑은 눈빛을 가진 작고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손자인 도진의 것과 똑같은 은빛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신락 같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와. 혜인이 조심스레 노인의 빈 손을 잡자 할머니는 놀라운 악력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를 안단다. 할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강선화, 내가 젊었을 때 동대문 근처 양장점에서 자선 재봉 교실을 열었었지. 내 어미는 내가 본 가장 섬세하고 고운 손을 가진 아이였어. 그 아이가 수놓은 꽃들은 어떤 여자도 따라올 수 없는 기품이 있었지. 남편이 병에 걸리는 바람에 수업을 그만둬야 했지만 말이야. 난 내 어미가 내게 주었던 그 따뜻한 시간들에 대한 빚을 다 갚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이 그 아이의 딸을 통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구나.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혜인의 손이 놀라움의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도진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삼키는 혜인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손주 며느리야. 명희 할머니가 혜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여자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녀를 선택했다면 그건 그가 미쳐서가 아니다. 그 여자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미 그 남자의 마음속에 집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지. 내 손자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 자신도 잘 돌보렴. 내 손자 곁엔 이제 남은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너에게도 이 녀석뿐일 테니까. 할머니는 베개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널 위한 거다. 내 강아지. 상황이 더 꼬이거든. 열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직하고. 도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주름진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혜인은 숨을 고르기 위해 복도로 나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무릎에 꼭 끌어안은 채 자신도 모르게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지훈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다시 병실로 돌아갔을 때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어. 호텔 매각은 즉시 동결됐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법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 김소연 여사, 한태준의 아내이자 한유라의 어머니가 변호사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날 찾아왔어. 그분이 왜? 도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말은 입술을 축였습니다. 네가 휠체어를 타게 된 그 사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더군. 병실 안의 공기가 너무나 무거워져 할머니의 숨소리조차 찌를 듯이 들렸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해봐. 지훈아. 그 브레이크 파열 트럭. 도진아. 김 여사 말로는 그건 사고가 아니었대. 트럭은 이틀 전에 이미 죽은 사람 명의로 렌트되었고 운전기사에겐 엄청난 현금이 지급됐어. 한태준이 그놈들과 거래를 마칠 때
김 여사가 거실에 있었다고 해. 도진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병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인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체온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왜 김 여사가 하필 지금 그걸 털어놓은 거지? 도진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한유라와 결혼하고 나서 겪게 될 일이 단순히 회사를 뺏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한태준은 이미 외국계 사모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었어. 결혼식이 끝나면 이 사회는 너를 사고 후유증과 중증 우울증을 핑계로 정신적 금치산자로 선고할 계획이었어. 유라가 아내로서 동의서에 서명하면 넌 외딴 정신병원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거였어.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유라와 한태준의 공동 관리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였고 혜인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진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내가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썩게 될 거였다고? 그래. 김 여사는 수년간 그걸 알고도 침묵했어. 하지만 어제 유라가 돌아와서 아빠가 날 억지로 쫓아냈다고 핑계를 대는 걸 보고 깨달은 거지. 자기 딸은 더 이상 한태준에게 이용당하는 인형이 아니라 이미 제2의 한태준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래서 40년 결혼 생활 처음으로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나를 찾아온 거야.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할머니의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황이 꼬이면 열어보라고 하셨어.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군. 봉투 안에는 명희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2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말없이 읽어 내려가던 도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반으로 접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읽어. 난 도저히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다. 지훈이 다 읽고 났을 때 그는 혜인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외감 어린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내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부터. 그래서 널 억지로 기업법을 공부하게 하신 거고 세레나 그룹의 지분 구조를 오직 너만이 풀 수 있는 다중 신탁 구조로 묶어두신 거였어. 할머니가 속으로는 한유라와의 결혼을 끔찍이 반대하시면서도 겉으로는 단 한 번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거였어. 도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을 내렸을 때 슈트 바지 위로 굵은 눈물 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날 보호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겁먹은 어린애가 아니라 당당한 한 남자로 남을 수 있게 하려고 모든 걸 짊어지셨던 거야. 그때 혜인이 휠체어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녀는 도진의 두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한 손, 그리고 또 다른 한 손. 마치 동대문의 낡은 양장점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존경받는 노인들의 손에 입을 맞추던 그 경건한 방식 그대로. 그날 늦은 오후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서재에 틀어박혀 법적 준비를 하던 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김소연 여사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에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한 여자의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죽 핸드백에서 3가지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한태준의 뇌물을 받고 도진을 몰아내려 한 이사회 임원 6명의 이름이 적힌 봉투. 둘째, 트럭 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대포 통장 내역서. 셋째, 자신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묵직한 진술서. 지훈이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가처분을 넘어선 겁니다. 이사회와 한 회장, 그리고 한유라까지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김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딸도 죗값을 치러야겠죠. 알아요. 그걸 위해 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세레나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30년 된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은 수많은 결정들을 목격해온 곳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과 한유라가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입장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체스판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도진이 왼쪽엔 지훈, 오른쪽엔 혜인을 대동하고 램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혜인은 원래 공식 임원이나 반려자만이 앉을 수 있는 도진의 바로 옆자리에 당당히 착석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우리한테 물을 안 따라주나 보지? 신분 상승을 아주 제대로 하셨어. 몇몇 부패한 임원들이 비열하게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혜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서류 가방을 여러 가처분 인용 서류, 김 여사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혜인이 유라의 방에서 찾아냈던 또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수십 년 전 흑백 사진 속 젊은 한태준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노동조합 위원장 곁에 서서 웃고 있는 사진.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 공장 노동자들이 입 밖으로 내길 두려워했던 바로 그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도진은 앞으로 20분 동안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룹의 모든 매각 시도를 원천 무효화하는 법원 가처분, 명령문, 낭독. 둘째, 내 결혼식 직후 나를 강제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한태준에게 뇌물을 받은 이사회 임원 6명의 실명 공개. 마지막으로 한태준의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에 관한 김소연 여사의 자필 진술서 제출 및 형사고발 조치. 회의실 안에 산소가 증발한 듯 숨막히는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한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부 모함이야. 앉으시죠. 지훈이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송영옥 명예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얼굴을 알아. 내 오라비가 바로 그 공장의 방직공이었지. 내 평생 소문으로만 듣고 아무도 감히 발설하지 못했던 그 악마의 얼굴을 오늘에서야 똑똑히 보게 되는구만. 임원 3명이 의자를 뒤로 밀며 한태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협조할게. 도진아. 유라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불게. 내 몫은 검사실에서 떠들어. 지훈이 일축했습니다. 여기선 내게 발언권이 없어. 그때 도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방에는 이사회 멤버도 주주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이 회의의 마지막을 장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혜인 씨, 말씀하시죠. 혜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오가니 테이블에 두 손을 얹고 겁에 질린 권력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혜인입니다. 저는 객실 청소를 하고 접시를 닦고 커피를 내리고 시트를 빳빳하게 다리는 사람입니다. 경영대학원 근처엔 가본 적도 없지만 이런 화려한 연회장에서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뼛속에 새겨드리죠. 그녀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물을 따르고 서빙하는 사람은 이 테이블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당신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밑바닥의 진실을 봅니다. 당신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수발을 드는 하찮은 사람들에겐 눈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겠죠. 오늘 당신들은 그 착각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짓밟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이 평생 받을 일 없을 거라 오만하게 믿었던 그 시선을 똑같이 되돌려주러 온 것뿐입니다. 송 이사가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살아남은 절반의 임원들이 기묘하고도 엄숙한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한태준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을 결박당한 채 질러 끌려나갔고 유라는 오열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부패한 6명의 임원들은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송 이사가 혜인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네 여동생 지우가 의대에 합격한다면 오늘부터 그 아이의 학비 전액은 우리 송영재단에서 조건 없이 후원하겠네. 명의가 자네 어머니의 재봉 수업에 다 지불하지 못했던 빚을
이런 식으로라도 대신 갚게 해주게. 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서재로 호출되었습니다. 소파 중앙에 낡은 노트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혜인과 차가운 눈빛의 도진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쓰셨던 딸이라는 호칭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 당신을 경찰에 넘기진 않겠습니다. 서관 보안 카메라 영상은 영원히 금고에 봉인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당신은 이 저택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입금되었고 짐은 모두 싸두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최 여사는 입을 뻐끔거리다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보안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혜인의 어머니 강선아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제가 어머님을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지우, 처제도 함께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다 삶에 지친 그러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네. 강 대표, 가겠네. 서울 외곽. 노란 은행나무가 우거진 흙길 끝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한옥 성당. 화려한 하객도 터지는 플래시도 위선적인 임원들도 없는 오직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병원장의 특별 허가로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명희 할머니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제단 곁에 자리했습니다. 입장곡이 흘렀습니다. 혜인은 왼쪽엔 어머니 선화의 팔을, 오른쪽엔 동생 지우의 팔을 굳게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베일이나 다이아몬드 티아라 대신 하얀 들꽃 한 송이를 손에 쥔 수수한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선화 여사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명희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잠시 멈춰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신부님, 잠시만요.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기 전에 늙은 죄인이 저 아이의 어머니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선화가 명희 할머니의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용서라니요, 사모님. 사모님의 재봉 수업은 비바람 몰아치던 제 고단한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따뜻하고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깊이 마주보았습니다. 선화가 명희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명희는 선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제야 신부님이 예식을 이어갔습니다. 도진은 서약을 읊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 당신을 선택한 것은 당신이 이미 내 무너진 마음속에 단단한 집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휠체어는 그저 낡은 가구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나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튼튼한 지붕입니다. 혜인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이 저택의 복도를 쓸고 닦으며 배웠습니다. 모든 남자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남자에게 온전히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제게는 대단한 혼수도 번듯한 성씨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시가 적힌 낡은 노트 한 권뿐이지만 제 모든 것을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출 때 요란한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은행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와 선화 여사가 애써 삼키는 벅찬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명희 할머니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안 갈 거다. 그녀가 곁에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꼭 보고 싶었던 걸 다 보았으니 이제 내 마음이 참으로 평온하구나.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세레나 장원의 정원. 도진은 재활용바에 의지해 스스로의 힘으로 몇 초간 우뚝 일어섰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혜인은 살짝 불러오기 시작한 배에 손을 얹은 채 현관문가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미소 지었고 도진은 그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증조할머니 명희의 맑은 눈망울과 할머니 선화의 고운 손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원에서 물을 나르며 자신을 모욕하려던 세상에 결코 잊히지 않을 강렬한 시선을 되돌려 주었던
위대한 여성의 소박한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명희. 그날 오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찬란한 이름을 기다려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단단한 내면에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